안녕하세요. 밤동아 TV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떨까요? 동물들이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일도 사라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까요? 만약 동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저는 동물들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새에게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 어떤지 묻고 물고기에게는 깊은 바닷속 이야기들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동물들이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 이야기를 듣느라 밤을 지새우는 상상도 하게 되네요. 이번 이야기는 동물 말을 알아듣는 한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물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거나 신통한 물건을 얻기도 하지요. 동물들을 의인화한 보통의 옛 이야기들과는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답니다. 동물과 대화를 나누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며 오늘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휴식 되세요. 동물 말을 알아듣는 아이. 옛날에 동물 말을 알아듣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는 부모도 없고 집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살았지요. 하루는 아이가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저만치 큰 나무 꼭대기에 까마귀들이 앉아서 까옥까옥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까마귀들이 뭐라고 하나 귀를 기울였지요. 나무 밑에 먹을 게 있다. 나무 밑에 먹을 게 있어. 그 말을 듣고 아이는 얼른 나무 밑으로 가보았어요. 나무 밑에는 고기가 잔뜩 있었지요. 누군가 소를 잡아서 먹다가 버리고 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소도둑이 있다. 잡아라. 그러더니 포졸들이 뛰어와 아이를 붙잡았지요. 아이는 꼼짝없이 붙들려 사또에게 끌려갔답니다. 사또는 무서운 얼굴로 아이에게 소리쳤어요. 네 이놈, 남의 소를 훔쳐다가 잡아먹다니.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사또님, 저는 소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나무 밑에 먹을 게 있다고 해서 가보았을 뿐입니다. 까마귀 말을 알아들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동물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사또는 아이 말이 정말인지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사또는 뒤뜰로 가서 제비 둥지에서 새끼 한 마리를 꺼내 몰래 소매자락 속에 숨겨왔어요. 그러자 어미제비가 앞마당으로 날아와 사또 주변을 맴돌며 큰 소리로 울어댔어요. 사또가 아이에게 물었지요. 네가 정말 동물 말을 알아듣는다면 지금 저 제비가 뭐라고 하는지 말해 보거라. 네, 사또님. 제비가 지금 먹지도 못할 작은 새끼를 뭐에 쓰려고 하십니까? 소매 속에 있는 내 새끼를 얼른 돌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가 정말 동물 말을 알아듣는구나. 아이는 그렇게 관가에서 풀려나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원숭이 3마리가 갓과 호미와 채찍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자기가 갖겠다며 싸우고 있었어요. 아이는 흔하디 흔한 것들을 가지고 왜 그렇게 다투느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원숭이들이 말했어요. 이건 보통 갓이 아니야. 이걸 쓰고 고개를 까딱하면 눈앞에 있는 게 죽어버리지. 이것도 보통 호미가 아니야. 이걸로 등을 박박 긁어주면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지. 이건 보통 채찍이 아니야.
이걸로 바닥을 한번 철썩 내리치면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반듯한 길이 생기지. 말을 끝내자마자 원숭이들은 다시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싸움을 말리며 말했지요. 이러면 어떨까? 달리기를 해서 가장 먼저 돌아온 원숭이가 갓과 호미와 채찍을 모두 가지는 거야. 좋아, 좋아. 원숭이들이 아이 머리에 갓을 씌워주고 한 손엔 호미를, 한 손엔 채찍을 들려주었어요. 이것들을 잘 지키고 있어. 잃어버리면 큰일이야. 그러고는 쌩 하고 달리기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세 마리 모두 똑같이 돌아와서 누가 1등인지 가릴 수가 없었어요. 내가 1등이지? 그렇지? 아니야, 내가 1등이야. 그렇지? 웃기지 마. 내가 1등이야. 그렇지? 원숭이들은 누가 1등인지 빨리 말하라며 아이의 몸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그 바람에 아이는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말았지요.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모두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는 깜짝 놀라서 얼른 호미로 원숭이들의 등을 박박 긁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벌떡벌떡 살아났지요. 아이고,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는 또 큰일 나겠다. 원숭이들은 아이에게 갓과 호미와 채찍을 다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아이는 갓과 호미와 채찍을 얻어 다시 길을 떠났지요. 그렇게 또 한참을 가는데 사람들이 몰려서서 벽에 붙은 임금님의 글을 보고 있었어요. 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금반지를 잃어버렸는데 누구라도 금반지를 찾아오면 공주와 결혼시킨다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금반지를 찾겠다며 큰 소리를 쳤어요. 아이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얼마쯤 가자 커다란 강이 나타났어요. 아이는 목이 말라 강에 엎드려 물을 한 모금 마셨지요. 그런데 물속에서 잉어 2마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공주의 금반지를 찾는다고 난리래.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지 뭐야? 물속 그 커다란 바위 밑에 있는 작은 금반지를 어떻게 찾는다고 그러지?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채찍으로 강물을 철썩 내리쳤어요. 그러자 물이 쫙 갈라지며 저 물속 끝까지 반듯한 길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는 길을 따라 커다란 바위까지 걸어갔지요. 바위 밑을 더듬어 보니 정말 공주의 금반지가 나왔어요. 아이는 금반지를 가지고 궁궐로 찾아갔어요. 아이가 금반지를 보여주자 임금님은 크게 기뻐했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와 공주를 결혼시키려니 임금님은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필 저런 녀석이 금반지를 찾아오다니. 저런 볼품없는 녀석을 공주와 결혼시킬 수는 없지. 임금님은 갑자기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어요. 네 이놈, 네가 금반지를 훔쳤겠다. 여봐라, 저 녀석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창을 든 병사 하나가 냉큼 앞으로 뛰어나왔어요. 아이는 얼른 갓을 쓴 채로 고개를 까딱했지요. 그러자 병사가 픽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또 다른 병사가 달려들었지요. 아이가 또 고개를 까딱하자 그 병사도 픽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병사들이 몽땅 앞으로 달려나와 아이를 에워쌌지요. 아이는 빙글빙글 돌며 고개를 까딱까딱 했어요. 아이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병사들이 모두 죽고 말았지요. 임금님은 너무 놀라 철퍼덕 주저앉으며 아이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아이는 빙그레 웃으며
죽어있는 병사들의 등을 호미로 박박 긁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벌떡 저기서 벌떡 병사들이 모두 살아났지요. 임금님은 그걸 보고 크게 기뻐했답니다. 이제 보니 너는 놀라운 재주를 지녔구나. 너와 공주를 결혼시키겠다. 아이는 공주에게 다가가 금반지를 끼워주었어요. 아이는 공주와 결혼을 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거위가 삼킨 진주. 옛날 어느 마을에 초라한 옷차림을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허허, 날이 저물었으니 어디 잘 곳을 정해야겠구나. 나그네는 여인숙을 찾아갔답니다. 주인장, 하룻밤 묵어갈 방이 있겠소?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 초라한 옷차림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가로주었어요. 지금은 손님들이 꽉 차서 댁에게 줄 방이 없소이다. 헛간이라도 괜찮다면. 나그네는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헛간에서라도 쉴 수 있게 해준 주인이 고마웠어요. 그러나 잠시 후 다른 손님들이 몰려오자 여인숙 주인은 없다던 방을 손님들에게 내주었지요. 허참, 욕심이 너무 많은 주인이로구나. 그때 어디서 거위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위는 배가 고픈지 마당을 맴돌며 땅바닥에 있는 것을 주워 먹었지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굶기다니 정말 못된 사람이로군. 잠시 후 여인숙 주인 딸이 울면서 뛰어나왔어요. 아버지, 제 진주 구슬이 없어졌어요. 뭐라고? 진주 구슬이 없어졌다고? 마지막으로 어디서 가지고 놀았느냐? 마당에서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자 여인숙 주인은 곧장 나그네에게 다가와 멱살을 움켜잡았어요. 이런 못된 놈, 불쌍해서 하룻밤 재워주려고 했더니 진주 구슬을 훔쳐? 어서 내놔라 이놈. 여보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나는 구슬을 훔치지 않았소. 마당에는 당신밖에 없었으니 당신밖에 훔칠 사람이 없었지 않소? 그러고는 지금은 날이 저물었으니 아침까지 묶어두어야겠다. 곰곰이 생각하던 나그네는 거위를 쳐다보았지요. 좋소. 그렇다면 마당에는 거위와 나만 있었으니 거위를 나와 같이 묶어주시오. 도둑질을 하더니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먼.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의 말에 기가 막힌지 웃음을 터뜨리고는 나그네와 함께 거위를 묶었어요. 날이 밝자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를 관가로 끌고 가려고 했지요. 여보시오, 나를 끌고 가기 전에 저 거위 똥을 살펴보시오. 주인은 나그네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거위 똥을 막대기로 헤쳐보았어요. 아니, 이게 뭐야? 진주구슬이 여기 있네. 아이고, 손님, 잘못했습니다요. 주인은 나그네를 묶었던 줄을 풀어주었어요. 왜 진즉에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주인의 말에 나그네는 빙긋 웃으며 말했지요. 만약 내가 어젯밤에 이 사실을 말했다면 당신은 거위의 배를 갈라 죽였을 것 아니오.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의 지혜로움에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백두산 천지. 아주 먼 옛날 백두산 기슭에 아주 평화롭고 살기 좋은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마을의 물이 모두 말라버렸어요. 강물도 바싹 말라붙고 세밀한 샘은 모두 바닥을 드러냈지요. 꼭 누군가가 마을의 물을 모조리 훔쳐간 것처럼 말이에요. 이 마을에는
백장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황소 같은 덩치에 힘과 용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지요. 백장수는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겠소. 우리 모두 물줄기를 찾아 나섭시다. 백장수와 마을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밤낮 가리지 않고 물이 나올 만한 곳이면 어디든 파고 또 팠지요. 마침내 물줄기가 터져 나왔어요. 물이다, 물. 이젠 살았다, 이젠 살았어. 백장수와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난데없이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는 거예요. 먹구름 사이로 번갯불이 번쩍거리고 우르릉 쾅쾅 우레까지 울어댔어요. 그러더니 먹구름을 헤치고 심술궂은 흑룡이 나타났지요. 흑룡은 시뻘겋게 이글거리는 불칼을 앞발에 움켜쥔 채 소리쳤어요. 어리석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이 마을 물줄기는 내가 막은 것이다. 너희들이 감히 나와 맞서 보겠다는 것이냐? 흑룡이 불칼로 물줄기를 한번 지지니까 물은 그만 바싹 말라버렸어요. 흑룡이 다시 불칼을 휘두르니 이번에는 마을 뒷산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지요. 그 바람에 사람들이 애써 찾아낸 물줄기가 흙더미와 돌덩이들로 덮여버리고 말았답니다. 흑룡이 사라지자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햇볕이 다시 쨍쨍 내리쬐었어요. 아이고, 이제 우린 살 길이 없소이다. 저 심술궂은 흑룡이 죽어 없어지지 않고서야 다시 물줄기를 찾아낸들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정든 고향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백장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바로 그때였어요. 백장수 앞에 공주가 나타났지요. 아니, 공주님께서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흑룡을 물리칠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왔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공주는 지난밤 꿈 이야기를 백장수한테 들려주었어요. 제 꿈에 신선이 나타나서는 백두산 깊은 골짜기에 있는 옥장천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옥장천의 샘물을 100일 동안 마시고 힘이 쏟거든 백두산 꼭대기를 파보라고 했어요. 거기서 흑룡을 물리칠 칼도 나오고 물지기도 솟구칠 거라고요. 옥장천은 어떻게 가면 되나요? 내가 길을 알고 있으니 나를 따라오시지요. 공주가 앞장을 섰어요. 공주는 젊은 남자도 오르기 힘든 산비탈을 노루처럼 공중공중 뛰어오르고 깊은 골짜기도 범처럼 훌쩍훌쩍 뛰어넘었어요. 백장수도 열심히 뒤를 따랐지요. 그렇게 둘은 사흘 밤낮을 꼬박 가고 또 갔어요. 마침내 공주와 백장수는 옥장천에 이르렀답니다. 깎아지른 벼락 밑에서 옥같이 맑은 샘물이 볼롱볼롱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옥장천입니다. 그대는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나는 100일이 차는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공주가 떠나고 백장수는 날마다 옥장천의 물을 마시고 또 마셨어요. 드디어 100일째 날이 되었지요. 백장수는 온몸에 힘이 불끈불끈 솟는 걸 느꼈어요. 집채만한 바위돌도 공깃돌처럼 가지고 놀고 까마득한 벼랑도 단박에 뛰어오를 수 있었지요.
약속한 대로 공주가 돌아오자 두 사람은 백두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백장수는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백장수가 흙을 한번 푹 떠서 던질 때마다 우뚝우뚝 산봉우리가 하나씩 생겨났어요. 흙을 몇 번 퍼내자 은빛으로 번쩍이는 커다란 칼이 한 자루 나왔지요. 백장수가 16번째 삽질을 해서 흙을 퍼내자 움푹 팬 밑바닥에서 물줄기가 콸콸콸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공주님, 물이에요, 물. 백장수와 공주는 너무 기뻐 서로 두 손을 꼭 잡았답니다.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면서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어요. 그리고 먹구름 사이로 흑룡이 나타났지요. 웬 놈이 물줄기를 터뜨리느냐? 당장 내 불칼을 받아라. 흑룡은 시뻘건 불칼을 휘두르며 백장수한테 덤벼들었어요. 백장수는 은빛 칼을 움켜쥐고는 흰 구름을 잡아탔지요. 백장수의 은빛 칼과 흑룡의 불칼이 부딪힐 적마다 번갯불이 번쩍번쩍, 흰 구름과 먹구름이 마주칠 적마다 우레소리가 우르릉 쾅, 우르릉 쿵쾅. 이렇게 백장수와 흑룡이 한바탕 싸움을 펼치는데 엎치락 뒤치락 붙었다 떨어졌다 싸움이 아주 팽팽했어요. 공주는 싸움을 지켜보다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들고 흑룡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지요. 공주의 단검까지 날아들자 흑룡은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때 백장수가 있는 힘껏 은빛 칼을 휘둘러 흑룡의 불칼을 내리쳤어요. 순간 쩡 하는 소리와 함께 번갯불이 번쩍하더니 흑룡의 불칼이 끊어져 땅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불칼이 부러지자 흑룡은 달아나 버렸어요. 백두산 꼭대기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 커다란 못이 생겼답니다. 그 물줄기가 계곡을 타고 흘러내려 너른 들판을 촉촉하게 적셨지요. 이렇게 하여 백두산 꼭대기에 생긴 커다란 못이 바로 백두산 천지랍니다. 백장수와 공주는 흑룡이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하게 천지 속에 수정궁을 지어놓고 천지를 지키면서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햇님 달님이 된 오누이.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 외딴 집에 엄마와 어린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낮이 되면 엄마는 일을 하러 나가고 오누이는 집을 보며 놀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20곳 너머에 있는 마을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지요. 오늘은 먼 곳에 가니까 늦게 온단다. 해가 지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거라. 알았어요, 엄마.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어느덧 해가 저물자 오누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엄마를 기다렸어요. 엄마는 일을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지요. 머리에는 떡을 담은 바구니를 이고 있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여기저기서 산짐승들이 울었어요.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답니다. 그래도 아이들 생각에 쉬지 않고 걸었어요. 엄마가 첫 번째 고개를 넘었을 때였어요. 길가에 커다란 호랑이가 앉아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니, 호랑이야? 엄마는 부들부들 떨렸지만 상냥하게 물었어요. 그 바구니 속에 든 게 뭐냐? 이거 우리 아이들 줄 떡이란다. 그러자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말했지요. 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얼른 떡 하나를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어요.
엄마는 부지런히 두 번째 고개를 올라갔지요. 그런데 고갯마루에 호랑이가 먼저 와 있지 뭐예요? 호랑이가 또 말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또 떡 하나를 던져주었어요. 20번째 고개를 올라갈 때에는 떡이 하나도 없었지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지만 20번째 고개에서도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떡은 네가 다 먹었잖아. 엄마는 울상이 되어 말했어요. 그럼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엄마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호랑이는 엄마의 옷을 입고 오누이의 집을 찾아왔지요. 헤헤헤, 이제 저것들을 잡아먹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오누이는 집안에서 엄마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엄마가 왜 아직 안 오실까? 먼데 가셔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호랑이는 문 밖에서 험상궂게 웃으며 오누이의 말을 엿듣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네 집 방문을 두드렸지요. 엄마다, 문 열어라. 누이 동생이 기뻐하며 방문을 열려고 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오빠는 얼른 동생을 잡으며 말렸지요. 엄마가 아니야. 그림자가 너무 커. 누이 동생은 겁이 나서 오빠 뒤에 숨었어요. 누구세요?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다. 어서 문 열어라. 목소리를 들은 오빠는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호랑이가 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콜록콜록 감기에 걸려서 그렇단다. 오빠는 믿을 수가 없어 다시 말했어요. 그럼 문 안으로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호랑이는 앞발을 문 안으로 쑥 내밀었지요. 오빠는 누이 동생의 손을 잡고 재빨리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얼른 문 열어라. 맛있는 떡을 가져왔단다. 호랑이는 아무리 기다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언제 도망을 갔지? 밖으로 나온 호랑이는 오누이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렸어요. 이것들이 어디 숨은 거야? 그러다 목이 말라 우물로 갔어요. 오라, 여기 있었군 그래. 호랑이는 우물물 위에 비친 오누이를 보았지요. 그러고는 오누이가 우물 속에 있는 줄 알고 우물을 마구 휘저었어요. 누이 동생은 호랑이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우스워서 킥킥하고 웃었어요. 옳지, 거기 있었군. 웃는 바람에 오누이는 호랑이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나무에 어떻게 올라갔지? 호랑이가 묻자 오빠가 대답했어요. 참기름 바르고 올라왔지. 호랑이는 참기름을 나무에 바르더니 위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 미끄러워 나무에서 떨어졌지요. 저 바보 같은 호랑이 좀 봐.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오는 걸 모르나 봐. 누이 동생의 말을 듣고 호랑이가 도끼로 나무를 찍었어요. 큰일 났네. 급해진 오누이는 하느님께 기도했지요.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어라, 저것들 봐라.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오누이를 흉내내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도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그건 썩은 동아줄이었지요. 호랑이는 동아줄이 끊어지면서 수수밭에 떨어져 죽었어요. 수수가 빨간 건 이때 죽은 호랑이의 피가 묻어서래요.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달님이 되고 햇님이 되었답니다. 메추라기와 여우. 옛날 메추라기 한 마리가 살았는데 어느 날 배고픈 여우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요놈 잘 걸렸다. 여우가 한 입에 꿀꺽 삼키려는데 메추라기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여우야, 살려줘. 살려주면 내가 다른 거 실컷 먹게 해줄게. 채, 네가 무슨 재주로 날 실컷 먹게 해준단 말이냐? 여우야, 나처럼 작은 새는 먹어봤자 한 입도 안 돼.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그때 잡아먹어도 되잖아. 여우가 생각해보니 메추라기 말이 그럴듯했어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실컷 먹게 해다오. 그때 저쪽에서 한 아주머니가 밥 광주리를 이고 오는 것이 보였지요. 여우야, 저 광주리 안에는 밥도 있고 고기도 있어. 내가 저걸 다 먹게 해줄게. 메추라기는 포르르 날아올라 아주머니가 가는 길 앞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그러고는 금방이라도 죽을 듯이 발발발발 떨었지요. 밥 강주리를 이고 가던 아주머니가 메추라기를 보았어요. 아니, 저놈 보게 나 잡아가슈 하고 앉아있네. 아주머니는 메추라기를 잡겠다고 손을 휙 뻗었지요. 그랬더니 메추라기가 폴짝 한 발짝 떨어져 앉는 거예요. 손을 뻗으면 폴짝, 손을 뻗으면 폴짝. 아주머니는 약이 올라 밥 광주리를 내려놓고 메추라기를 쫓아갔지요. 잡으려고 하면 폴짝폴짝, 잡으려고 하면 폴짝폴짝. 그렇게 메추라기는 잡힐 듯 하며 자꾸자꾸 달아났어요. 그 사이 여우는 광주리에 든 밥이며 고기를 몽땅 먹어치웠지요. 메추라기는 여우가 다 먹은 것을 보고 포르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아주머니가 터덜터덜 돌아와 보니 밥 광주리가 텅 비어 있었지요. 아주머니는 울상이 되어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메추라기는 여우에게 가 물었어요. 여우야, 어때? 배부르지? 그래, 네 덕분에 배불리 실컷 먹었다. 그럼 이번에는 배꼽 빠지게 우승 구경 시켜줄까? 야, 배불리 먹여주고 우승 구경까지?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그때 저쪽에서 한 형제가 항아리 짐을 지고 오는 것이 보였어요. 여우야, 눈 크게 뜨고 잘 봐. 메추라기는 포르르 날아올라 앞에 가는 형의 항아리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그러고는 지친 듯이 숨을 할딱할딱 쉬었지요. 형을 따라가던 동생이 메추라기를 보았어요. 아니, 이게 웬 떡이야? 술 안주하면 좋겠다. 동생은 메추라기를 잡겠다고 지게의 작대기를 슬쩍 들어 툭 쳤어요. 그랬더니 메추라기가 폴짝 한 뼘쯤 떨어져 앉는 거예요. 이쪽으로 툭 치면 저쪽으로 폴짝, 저쪽으로 툭 치면 이쪽으로 폴짝. 동생은 약이 바짝 올라 작대기를 있는 힘껏 내리쳤어요. 와장창 와그르르르. 메추라기는 포르르 날아가고 형이 짊어진 항아리만 몽땅 깨지고 말았지요. 야, 이 녀석아, 왜 내 항아리를 깨부수는 거야? 너 맛 좀 볼래?
형은 화가 잔뜩 나서 동생을 밀쳐 넘어뜨렸어요. 그 바람에 동생이 짊어진 항아리도 와그르르 깨지고 말았지요. 형이랑 동생은 서로 엉겨붙어 엎치락 뒤치락 싸움을 했어요. 이것을 본 여우는 한참 동안 배를 움켜쥐고 웃었지요. 메추라기는 여우에게 가서 물었어요. 여우야, 어때? 우습지? 그래, 네 덕분에 배꼽 빠지게 실컷 웃었다. 그럼 이번에는 눈물 나게 아픈 구경 시켜줄까? 눈물 나게 아픈 구경? 그래, 그것도 한번 보자. 그럼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코만 내놓고 있어. 여우는 얼른 메추라기가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러자 메추라기는 여우 콧잔등 위에 사뿐히 내려앉아 꾸벅꾸벅 조는 척을 했어요. 그때 한 소금 장수가 지나가다가 메추라기를 보았지요. 소금 장수는 살금살금 다가가 지팡이로 있는 힘껏 내리쳤어요. 아이고야, 여우 죽네. 메추라기는 포르르 날아가고 지팡이는 여우 코에 내리꽂혔어요. 어찌나 세게 맞았던지 여우는 코피를 줄줄 흘렸지요. 너무 아파서 눈물도 줄줄 흘렀어요. 헤헤헤, 요놈 여우야, 눈물 나게 아픈 구경 맛이 어떠냐? 메추라기는 고소해하며 약을 올렸지요. 여우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어요. 이놈! 여우는 껑충 뛰어 메추라기를 덥석 물었어요. 메추라기는 다시 붙잡히고 말았지요. 그러자 메추라기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말을 했어요. 여우야, 죽을 땐 죽더라도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 한번 보고 죽게 해줘. 내가 밥도 먹여주고 우승 구경도 시켜줬잖아. 마지막 소원이니까 나 대신 엄마 하고 크게 불러줄래? 여우는 당장이라도 물어 죽이고 싶었지만 마지막 소원 하나쯤은 들어줘도 될 것 같았어요. 여우는 큰 소리로 엄마 하고 외쳤어요. 그러자 여우 입이 크게 벌어지고 그 틈에 메추라기는 포르르 날아가 버렸대요. 반만 있는 반쪽이. 옛날에 자식이 없어 걱정이 많았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어요. 젊어서부터 자식이 하나만 생기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고 빌었지만 자식은 생기지 않았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착하게 살면서 자식이 태어나기만을 빌었지요. 하루는 할머니가 낮잠을 자는데 꿈속에 선녀님이 나타났어요. 우물에 가면 잉어가 3마리 있을 것이니 그것을 삶아 먹도록 하세요. 그러면 기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꿈이냐 생시냐 할머니는 우물로 달려갔어요. 선녀님의 말씀대로 팔뚝만한 잉어 3마리가 펄떡거리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잉어를 잡아 올렸어요. 그런데 그때 고양이가 나타나 잉어 1마리를 덥석 물고는 달아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놀라 쫓아가니 고양이는 벌써 잉어를 반쪽이나 먹은 뒤였지요. 할머니는 이것도 모두 하늘의 뜻이려니 생각하며 잉어 2마리와 반쪽 남은 잉어를 삶아 먹었어요. 잉어를 삶아 먹고 10달이 지나 할머니는 아이를 낳았지요. 아들 3쌍둥이였어요. 에그머니나 이를 어째. 아기를 들여다보던 할머니는 기절할 것처럼 놀랐어요. 2 아이는 건강한데 한 아이가 반쪽이에요. 눈 하나에 귀 하나, 팔 하나에 다리 하나.
사람들은 이 아이를 반쪽이라고 불렀지요. 아이 셋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건강한 두 형들은 글 공부를 잘했고 반쪽이는 착하고 힘이 셌지요. 선녀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새 아이를 보며 늘 감사했어요. 두 형과 반쪽이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과거 시험을 보러 갈까 합니다. 두 형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났지요. 저도 다녀오겠습니다. 반쪽이도 형들을 따라 나섰어요. 넌 어딜 쫓아와? 형들은 반쪽이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반쪽이가 창피했거든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반쪽이는 형들을 쫓아갔어요. 이러면 못 쫓아오겠지? 생각도 못한 형들은 반쪽이를 바위에 꽁꽁 묶어버렸어요. 형들이 떠나자 반쪽이는 끙 하고 힘을 주었지요. 그랬더니 바위가 쑥 뽑히지 뭐예요. 반쪽이는 바위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애야, 이게 웬 바위냐? 할머니가 묻자 반쪽이는 희죽 웃으며 말했어요. 형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떡을 할 때 떡돌로 쓰려고요. 반쪽이는 마당에 바위를 털썩 내려놓고는 형들을 쫓아 달려갔지요. 정말 귀찮아 죽겠네. 형들은 반쪽이를 커다란 나무에 꽁꽁 묶고 가버렸어요. 반쪽이가 또 끙 하고 힘을 주니 나무가 뿌리째 뽑히지 뭐예요. 반쪽이는 나무를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얘야, 이건 또 웬 나무냐? 할아버지가 묻자 반쪽이는 희죽 웃으며 말했어요. 형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떡칠 떡매로 쓰려고요. 반쪽이는 마당에 나무를 털썩 내려놓고는 형들을 쫓아 달려갔어요. 이번에는 좀 더 단단히 묶자. 형들은 질긴 칡덩굴로 반쪽이를 칭칭 감아 산속 깊은 곳에 버려두고 떠났어요. 어흥, 이게 웬 떡이냐? 사람 냄새를 맡고 호랑이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몰려들었지요. 나는 떡이 아니라 반쪽이다. 반쪽이는 투두둑 칡덩굴을 끊고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퍽퍽 호랑이를 때려잡았어요. 반쪽이는 호랑이 가죽을 잔뜩 짊어지고 형들을 쫓아갔지요. 해가 지자 반쪽이는 마을 부잣집에 찾아가서 부탁했어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주인은 반쪽이가 가지고 있는 호랑이 가죽을 보고 입이 해 벌어졌어요. 자네 그 호랑이 가죽과 내 딸을 걸고 내기장기를 두세나. 주인은 바보 같은 반쪽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건 천만의 말씀. 반쪽이는 장기를 무지무지하게 잘 두었거든요. 반쪽이는 힘도 안 들이고 세 판을 거뜬히 이겼어요. 영감님, 이제 딸을 제게 주세요. 반쪽이 말에 주인은 길길이 화를 내면서 내쫓았어요. 감히 너 같은 놈이 내 딸을 탐을 내? 반쪽이를 쫓아낸 주인은 그래도 불안했어요. 저 녀석이 밤에 와서 우리 딸을 업어갈지도 몰라. 주인은 집 안과 밖에 하인들을 세워 딸을 지키도록 했지요. 하인들이 밤을 꼬박 세웠는데도 반쪽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운 하인들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반쪽이가 나타났어요.
반쪽이는 지붕으로 훌쩍 올라가 망을 보던 하인들의 상투를 풀어 서로 묶어버렸지요. 대문을 지키던 하인들에게는 떡 시루를 씌워주었지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하인들의 손에는 북이랑 북채를 묶었어요. 반쪽이가 이런 일을 꾸미고 다니는데도 사람들은 세상 모르고 잠만 자는 거예요. 반쪽이는 주인 영감의 딸 방에 빈대랑 벼룩을 한 움큼 집어넣었어요. 딸은 빈대와 벼룩에 물려 온몸을 북북 긁으며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반쪽이는 딸을 냉큼 업고는 달아났지요. 달아나면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반쪽이가 주인집 딸을 업어간다. 반쪽이가 주인집 딸을 업어간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졸고 있던 하인들이 깜짝 놀라 깼는데 아야, 이놈아, 왜 내 상투를 잡아당기는 거야? 이놈아, 누가 할 소리를? 지붕 위에 있던 하인들은 서로 내 상투 내놓으라며 싸웠지요. 대문을 지키던 하인들은 컴컴한 떡시루 속에서 하늘이 무너졌다고 울고불고 야단이었어요. 어서 반쪽이를 잡아라. 집안에 있던 하인들이 팔을 내두르자 둥둥둥 북이 울렸어요.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지요. 한참을 달려간 반쪽이는 주인 영감의 딸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아가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딸도 반쪽이가 좋았나 봐요. 살포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집신도 짝이 있다잖아요. 두 사람은 결혼해서 아들, 딸, 아들 많이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우렁각시. 옛날에 가난한 총각이 혼자 살았는데 하루는 논에 나가 일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살고? 나랑 먹고 살지. 총각이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총각은 다시 일을 하면서 중얼거렸지요.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살고? 나랑 먹고 살지. 이번에는 얼른 소리나는 대로 가보았지요. 그랬더니 사람은 없고 커다란 우렁이만 있었어요. 총각은 우렁이를 집에 가져가 물 항아리에 잘 넣어뒀지요. 다음날 총각이 나가서 일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집에 돌아와 보니 밥상이 한 상 잘 차려져 있어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배가 고프던 참이라 잘 먹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점심때에도 밥상이 차려져 있고 그 다음날 점심때에도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거참, 누가 밥을 차려놓나? 다음날 총각은 일을 하러 가는 척하고 부엌에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점심때쯤이 되자 우렁이를 넣어둔 항아리 속에서 아주 예쁜 각시가 나오더니 또닥또닥 밥상을 한 상 차려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항아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해요. 가지 말고 나랑 사루. 총각은 후다닥 뛰어들어 각시 치맛자락을 붙잡았지요. 아직은 안 돼요. 지금 함께 살면 슬픈 일이 생기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래도 총각은 각시 치맛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시는 총각과 함께 살게 되었지요. 총각은 각시가 생겨서 어찌나 좋던지 일도 안 하고 각시만 쫓아다녔어요. 부엌에 가도 졸랑졸랑, 우물가에 가도 졸랑졸랑, 빨래터에 가도 졸랑졸랑. 각시가 보다 못해 자기 얼굴을 그려주며 말했지요. 논 옆에 있는 나무에 걸어두고 일하면서 보셔요.
총각은 각시 말대로 논 옆 나무에 그림을 걸어두고 일을 했어요. 각시 얼굴 한 번 보고 한 이랑 매고, 또 각시 얼굴 한 번 보고 두 이랑 매고, 그러다 보니 사흘 일을 하루 만에 다 해치웠지요. 이제 총각이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돌개바람이 불면서 그림이 휙 날아가 버렸어요. 오! 총각은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굴렀지요. 그림은 자꾸자꾸 날아가 뒷산에서 사냥하던 욕심쟁이 임금 앞에 떨어졌어요. 임금이 그림을 보니 참 예쁜 각시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만 탐이 나서 빼앗고 싶어졌지요. 사냥이고 뭐고 모두 간두고 어서 각시를 찾아오라고 신하들에게 소리쳤어요. 온 동네를 샅샅이 뒤져서 반드시 이 각시를 찾아오너라. 신하들은 온 동네를 샅샅이 뒤져 결국 각시를 찾아냈어요. 각시는 신하들에게 끌려가면서 총각에게 이렇게 일렀지요. 눈치 3년, 뜀뛰기 3년, 활쏘기 3년을 배워서 날 찾아오세요. 신하들은 각시를 억지로 가마에 태우고 가버렸어요. 각시를 빼앗긴 총각은 억울하고 원통해서 엉엉 울었답니다. 총각은 울다가 울다가 각시 말이 생각나 길을 떠났어요. 몇 날 며칠을 걸으면서 눈치 배울 때를 찾는데 사람들 말이 눈치 배우는 데는 장사가 제일이래요. 총각은 3년을 꼬박 장사꾼을 따라다니면서 뭐든지 척하면 척 알아채게 눈치를 잘 배웠지요. 이제 또 총각이 길을 떠나 뜀뛰기 배울 때를 찾는데 사람들 말이 뜀뛰기 배우는 데는 줄타기가 제일이래요. 총각은 3년을 꼬박 줄광대를 따라다니면서 뜀뛰기 한 번에 높은 담장도 훌쩍 넘게 잘 배웠지요. 이제 또 총각이 길을 떠나 활쏘기 배울 때를 찾는데 사람들 말이 활쏘기 배우는 데는 사냥이 제일이래요. 총각은 3년을 꼬박 사냥꾼을 따라다니면서 화살 하나로 새 10마리를 잡을 수 있게 잘 배웠지요. 새를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새털 옷까지 해 입었어요. 이제 총각은 각시를 찾아 대궐로 갔어요. 그런데 웬 거지 행렬이 줄을 섰지요. 들어보니 욕심쟁이 임금이 사냥을 갔다가 어느 집 예쁜 각시를 빼앗아 왔는데 이 각시가 거지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거지 잔치 마지막 날이래요. 총각은 얼른 거지 행렬에 끼어 섰지요. 총각이 대궐로 들어가 보니 각시가 임금 옆에 앉아 있어요. 총각은 각시를 보자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췄지요. 임금은 새털 옷을 입고 춤추는 게 정말 재미있어 보였어요.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총각에게 말했지요. 그 새털 옷을 내 옷과 바꿔 입어보자꾸나. 그렇게 임금은 새털 옷을 갈아입고 거지꼴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총각은 임금 옷을 입고 우두커니 서 있는데 그때 각시가 눈을 찡긋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눈치 3년, 뜀뛰기 3년, 활쏘기 3년은 뭐하러 배웠어요? 총각이 이내 눈치를 채고 훌쩍 띠을 띄어 임금 자리에 앉았지요. 그러자 임금이 화가 나 펄쩍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어요. 거지가 감히 임금 자리에 앉다니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총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남의 각시를 빼앗아간 못된 놈,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고는 화살을 쏘아서 임금을 죽여버렸어요. 그 후로 총각은 각시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버리대기 이야기. 옛날 어떤 부잣집 대감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 태어났답니다. 대감은 그 딸을 고이고이 잘 키웠지요. 그리고 둘째를 낳았는데 또 딸이더랍니다. 그 딸도 고이고이 잘 키웠지요. 그 다음 셋째를 낳았는데 또 딸이더래요. 그 딸도 고이고이 잘 키웠지요. 그렇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낳았는데 모두 딸이었답니다. 대감은 이제 딸이라면 너무나 지긋지긋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100일 동안 빌었지요. 하지만 일곱째도 딸이었답니다. 에이, 딸이라면 이제 꼴도 보기 싫구나. 대감은 일곱째를 대나무 밭에 내다 버렸어요. 마침 어떤 할머니가 대나무 밭을 지나다가 버려져 있는 일곱째를 보았답니다. 할머니는 버려진 아기의 이름을 버리대기라고 짓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잘 키웠어요. 버리대기는 아무 탈 없이 잘 자라 어느새 15살이 되었답니다. 그 해에 버리대기 아버지는 몹쓸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좋다 하는 약은 다 먹어보고 이름난 의원들을 다 불러봐도 병이 낫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떤 의원이 수천 수만리 떨어져 있는 시악산의 약수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6딸들에게 시악산 약수를 떠오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딸들이 펄쩍 뛰며 말했어요. 하얀 쌀밥에 비단 옷만 입고 귀하게 자란 우리가 시악산까지 어떻게 가요? 못 가요. 딸들이 모두 못 간다고 하자 버리대기 어머니는 한숨만 푹 내쉬었답니다. 그러다가 버리대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머니는 버리대기를 찾아 나섰지요. 어머니는 이 산 저 산, 이 꼴짝 저 꼴짝을 헤매 다니다가 결국 버리대기를 찾게 되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네가 이렇게 살아있었구나. 아비와 어미를 용서해다오. 어머니와 버리대기는 서로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가 버리대기에게 말했어요. 네 아버지가 병이 들어 다 죽게 되었구나. 시악산 약수를 먹어야만 낫는다고 하니 네가 가서 시악산 약수를 좀 떠오지 않겠니?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시악산이 천리 말리 멀더라도 가서 약수를 떠오겠어요. 버리대기는 페랭이 쓰고 바락 메고 시악산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험한 산을 수없이 넘고 깊은 강도 수없이 건넜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길을 가고 있는데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 둘이 바둑을 두고 있는 거예요. 버리대기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지요. 시악산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거기는 땅길로 천리, 물길로 만리, 구름도 씌어가고 바람도 씌어가는 먼 길이다. 사람이 가기 힘든 곳이니 어서 돌아가거라. 시악산의 약수를 구해야만 병든 아버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악산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할아버지는 정성이 갸륵하다면서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몇 날 며칠을 가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모래땅이 나타났어요. 모래땅이 이글이글 뜨거웠지만 버리대기는 그곳을 지나갔답니다. 버리대기는 온몸을 대고 말았지요. 몇 날 며칠을 가자 이번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곳이 나타났어요. 세찬 눈보라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버리대기는 그곳을 지나갔어요. 버리대기는
온몸이 꽁꽁 얼고 말았지요. 몇 날 며칠을 가자 이번에는 뾰족한 바위산이 길을 가로막았어요. 날카로운 바위가 송곳처럼 솟아 있었지만 버리대기는 그곳을 지나갔답니다. 버리대기는 온몸을 긁히고 말았어요. 마침내 버리대기는 시악산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런데 시악산에는 약수를 지키는 총각이 있었어요. 버리대기는 두 손을 모아 간절하게 말했지요. 병든 우리 아버지 살리게 약수 좀 주셔요. 약수값은 가져왔소? 못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물을 깃고 3년 동안 나무를 하고 3년 동안 밥하면서 9회를 나하고 같이 살면 약수를 주겠소. 병든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요. 버리대기는 9회 동안 일하면서 총각하고 같이 살았답니다. 9회가 지나자 버리대기는 총각과 함께 약수를 뜨러 갔지요. 약수를 뜨러 가는 길에 아름다운 꽃밭을 지나게 되었어요. 노란 꽃이 있어 무슨 꽃이냐고 묻자 죽은 사람 몸에 살살 문지르면 살이 돋는 살살이 꽃이라고 말했어요. 버리대기는 살살이 꽃 한 송이를 꺾었지요. 붉은 꽃이 있어 무슨 꽃이냐 묻자 죽은 사람 몸에 살살 문지르면 피가 도는 피사리 꽃이라고 했어요. 버리대기는 피사리 꽃도 한 송이 꺾었지요. 또 하얀 꽃이 있어 무슨 꽃이냐고 묻자 죽은 사람 몸에 살살 문지르면 숨을 쉬는 숨사리 꽃이라고 말했어요. 버리대기는 숨사리 꽃 한 송이도 꺾었지요. 약수터에 갔더니 거북이처럼 생긴 바위 틈에서 약수가 떨어지는데 아침에 한 방울, 점심에 한 방울, 저녁에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버리대기는 몇 날 며칠 동안 약수를 받아 한 병을 모았어요. 버리대기는 이렇게 꽃 3송이와 시악산 약수를 가지고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서둘러 길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집 가까이에 이르니 누가 죽었는지 상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보니까 버리대기 아버지의 상여지 뭐예요. 버리대기는 놀라 얼른 상녀를 멈추게 했어요. 관뚜껑을 열자 죽은 아버지가 누워 있었지요. 버리대기가 죽은 아버지 몸에 살살이 꽃을 살살 문지르니 살이 돋고 피사리 꽃을 살살 문지르니 피가 돌고 숨사리 꽃을 살살 문지르니 숨을 쉬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악산 약수를 아버지 입에 넣었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어요. 한숨 잘 잤다. 죽으라고 버린 버리대기가 죽은 아버지를 살린 거예요. 아버지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지요. 이렇게 해서 버리대기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버들잎 도령과 연희. 옛날 아주 먼 옛날 연희라는 착한 아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새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새어머니는 연희랑 같이 살기 싫어 연희를 아주 못살게 굴었지요. 밥도 잘 주지 않고 옷도 잘 입히지 않고 죽도록 일만 시켰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새어머니는 연희를 불러 말했어요. 상추가 먹고 싶으니 상추를 구해오너라. 못 구하면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도 말거라. 추운 겨울에 상추가 어디 있을까 생각했지만 연희는 새 어머니가 시키는 일이라 할 수 없이 집을 나섰답니다. 바깥은 온통 눈이 많이 쌓여 길도 보이지 않고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래도 연희는 상추를 찾아 눈을 헤쳐갔어요. 가다 보니 어느새 해는 지고 몸은 꽁꽁 얼어왔지요. 연희는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몸도 녹이고 잠시 쉴 데가 없나 둘러보았더니 마침 저만치에 큰 바위 하나가 있었어요. 그 밑에는 눈도 없고 그럭저럭 실만해 보였지요. 그런데 가서 보니 바위 밑으로 굴이 뚫려 있었어요. 굴 저 안쪽에 돌문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연희가 돌문을 힘껏 열고 들어가 보니 그곳은 커다란 버드나무에 연초록 버들잎이 하늘거리는 게 아주 딴 세상 같았어요. 저만치에는 포도동 날아갈 듯한 풀집도 보였지요. 연희는 풀집 앞으로 가서 누가 있나 불러보았어요. 그러자 풀집에서 잘생긴 도령이 나왔어요. 여기는 나는 새도 못 들어오고 기는 짐승도 못 들어오는 곳인데 누가 왔느냐? 귀신이냐 사람이냐? 연희는 새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상추를 찾으러 다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도령은 풀집 뒤쪽에 있는 텃밭으로 연희를 데리고 갔지요. 그리고는 버들잎을 한 줌 따다가 텃밭에 쫙 뿌리더니 부채로 살랑살랑 부채질을 했어요. 그러자 그 순간 싱싱한 상추가 금세 자라나는 거예요. 도령은 상추를 한 소쿠리 뜯어주면서 말했지요. 다음에 올 때는 돌문 앞에서 반반 버들잎 도령아 연희 왔다 문 열어라 라고 하시오. 그러면 내가 나가서 문을 열어주리다. 새어머니는 연희가 상추를 구해오자 깜짝 놀랐어요. 새어머니는 연희를 내쫓지 못해 화가 났지요. 그래서 다음날 연희를 불러 또 말했어요. 상추가 먹고 싶으니 상추를 구해오너라. 못 구하면 집에 들어올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연희는 눈길을 헤치고 상길을 더듬어 다시 그 돌문 앞으로 왔어요. 연희는 돌문 앞에서 버들잎 도령이 시킨 대로 말했지요. 반반 버들잎 도령아, 연희 왔다. 문 열어라. 그러자 돌문이 스르르 열리고 버들잎 도령이 나타났어요. 버들잎 도령은 또 버들잎을 한 줌 따다가 텃밭에 쫙 뿌리고는 부채로 살랑살랑 부채질을 했지요. 연희는 이번에도 한 소쿠리 가득 상추를 얻어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새어머니는 연희가 또 상추를 구해오자 이 추운 겨울에 어디에서 상추를 구해오는지 너무도 궁금했지요. 그래서 연희에게 또 상추를 구해오라 시키고는 몰래 뒤쫓아갔어요. 연희는 돌문 앞으로 가서 말했지요. 반반 버들잎 도령아, 연희 왔다. 문 열어라. 그러자 돌문이 열리고 버들잎 도령이 나왔어요. 연희는 이번에도 상추를 한 소쿠리 가득 얻었어요. 새어머니는 이 모습을 몰래 숨어서 지켜보다가 연희가 집으로 돌아가자 돌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연희가 하던 대로 말했지요. 반반 버들잎 도령아, 연희 왔다. 문 열어라. 그러자 이윽고 돌문이 열리고 버들잎 도령이 나타났어요. 버들잎 도령이 놀라서 물었지요. 당신은 누구요? 새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달려들어 버들잎 도령을 죽여버렸어요. 풀집에 불도 지르고 텃밭도 밟아 뭉개버렸지요. 다음날 새어머니가 연희에게 또 말했어요. 상추가 먹고 싶으니 상추를 구해오너라. 못 구하면 집에 들어올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거라.
아무것도 모르는 연희는 다시 상추를 얻으러 돌문 앞으로 갔지요. 연희는 돌문 앞에서 말했어요. 반반 버들잎 도령아, 연희 왔다. 문 열어라. 그러나 돌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몇 번을 불러도 돌문이 열리지 않자 연희는 돌문을 힘껏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풀집은 불타버리고 텃밭은 짓뭉개지고 버들잎 도령은 불에 타 뼈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요. 연희는 울면서 버들잎 도령의 뼈를 한 곳에 잘 모아두고 그곳을 나왔어요.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눈속을 걸었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깊은 산속에 조그마한 집이 보였어요. 그 집에 들어가 보니 한 할머니가 물레를 돌리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추운 겨울에 어떻게 이 깊은 산속까지 왔느냐고 물었어요. 연희는 새어머니가 상추를 구해오라고 시킨 일이며 도력이 죽은 이야기이며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지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하얀 병과 빨간 병과 파란 병을 건네주며 가서 도령을 살리라고 말했어요. 연희는 병 3개를 들고 얼른 도령이 살던 동굴로 돌아갔지요. 연희가 죽은 도령의 뼈에다가 하얀 병에 물을 뿌리니 살이 돋아났어요. 빨간 병에 물을 뿌리니 피가 돌고 파란 병에 물을 뿌리니 도령이 휴 하고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러더니 도령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지요. 그때 하늘에서 7빛깔 무지개가 내려왔어요. 도령과 연희는 무지개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못된 새어머니는 벌을 받아 일찍 죽었대요. 토끼의 재판. 옛날 외딴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얘야, 아무래도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들은 어머니의 약을 구하러 길을 나섰지요. 아들은 구불구불 산길을 오르다가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만났어요. 이보시오, 산속에는 호랑이가 산다오. 함정을 파놓았지만 아직 잡히지 않았소. 농부의 말에 아들은 덜컥 겁이 났어요. 하지만 산속에 들어가야 약을 구할 수 있었지요. 아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용기를 내었답니다. 한낮인데도 산속은 어둑어둑했어요. 어흥, 어흥.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아들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머리카락도 쭈뼛쭈뼛 섰지요. 그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어. 아들은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어요. 어흥, 어흥. 호랑이 울음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에서 들려왔어요. 아들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리번 주위를 살펴보았지요. 어흥, 살려주세요, 어흥. 그러다가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커다란 호랑이를 발견했어요. 아들은 살금살금 다가가 함정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호랑이가 슬픈 표정으로 눈을 끔뻑거렸어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호랑이는 눈물까지 글썽거렸지요. 사나운 호랑이지만 불쌍한걸. 내가 살려주면 다시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지. 아들은 호랑이를 구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호랑이야, 내가 널 함정에서 빼내줄게. 대신 앞으로 다시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하렴. 알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저는 약속을 철석같이 지키는 호랑이거든요.
호랑이는 나긋나긋하게 말했어요. 아들은 우직근 나무를 잘라 함정 안으로 밀어 넣어 주었지요. 그런데 나무를 밟고 함정 밖으로 나온 호랑이는 이빨을 번쩍, 발톱을 번뜩거리며 소리쳤어요. 어흥,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너무 놀란 아들은 엉덩방아를 쿵 찧었어요. 아니, 이러면 약속과 다르잖아. 약속이라고? 함정을 박은 게 누군데 그래? 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어. 아들은 겁이 났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렇다면 호랑이야, 도대체 누가 옳은지 나무에게 물어보자. 호랑이는 자신만만해하며 키 큰 나무에게 물었지요. 나무야, 너는 사람들이 좋으니 나쁘니? 그러자 나무는 다짜고짜 화를 냈어요. 사람들은 정말 나빠. 우리가 그늘을 만들고 홍수를 막아주는데도 날카로운 톱으로 쓱싹쓱싹 베어버리잖아. 나무의 말을 듣고 호랑이는 희죽희죽 웃었어요. 아들은 진땀을 뻘뻘 흘렸지요. 자, 이제 널 잡아먹어도 되겠지? 호랑이는 입맛을 쩝쩝 다시더니 입을 쩍 벌린 채 달려들려고 했어요. 잠깐 기다려. 나무의 말만 들을 수는 없어. 아들은 두 팔을 휘휘 내저으며 다급하게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마침 황소가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지요. 호랑이야, 황소에게 한 번 더 물어보자. 아들은 사람과 친한 황소가 자기 편을 들어줄 것 같았어요. 황소야, 이 사람이 날 구해주었다며 잘난 척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좋으니 나쁘니? 호랑이의 물음에 황소는 쌀쌀맞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진짜 나빠. 우리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늙으면 끝내 잡아먹지. 사람들은 모두 다 혼을 내줘야 돼. 황소의 말을 들은 아들은 힘이 쭉 빠졌어요. 호랑이는 신이나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어때? 이제 할 말이 없지? 호랑이는 혀를 낼름거리더니 군침을 꿀꺽 삼켰어요. 아들은 식은 땀을 주르르 흘리며 말했어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자. 호랑이는 자신이 따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 깡충깡충 달려오는 토끼가 보였어요. 아들은 토끼에게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토끼는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그거 참 이상하군요. 호랑이님이 함정에 빠지셨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러자 호랑이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사람들이 건부를 덮어놓아 깜빡 속았어. 정 못 믿겠다면 내가 다시 보여주지. 호랑이는 잘 보라며 훌쩍 뛰더니 제 발로 함정에 빠졌어요. 토끼는 눈을 찡긋하며 아들에게 물었어요. 함정 안의 나무는 원래 어디에 있었나요? 그야 내가 호랑이를 구해주려고 숲에서 잘 나왔지. 그제야 아들은 토끼의 꾀를 눈치챘어요. 냉큼 함정에서 나무를 꺼내 멀리 내던졌지요. 어흥, 날 꺼내줘야지. 호랑이는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알고 엉엉 울었어요. 자, 이제 모든 게 원래대로 되었네요. 누구든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되겠지요. 고맙다 토끼야. 네 덕분에 목숨을 구했구나. 아들은 쫑긋한 토끼의 귀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러고는 어머니의 약을 구하러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어흥, 어흥. 호랑이의 울음이 쩌렁쩌렁 온 산을 울렸어요. 개와 원숭이. 옛날에는 원숭이 엉덩이에 털이 가득했었대요. 지금처럼 빨갛지도 않고 말이에요. 고소고소 인절미, 불구슬에 수수팥떡, 길게 쭉 뽑은 가래떡. 원숭이는 언제나 나무 위에 앉아 오물오물 쩝쩝 맛있게 떡을 먹곤 했지요. 그 나무 아래에서는 떡을 먹고 싶어하는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원숭이야, 떡 하나만 줄래? 개는 작은 눈을 위로 치켜뜨며 사정했어요. 그때마다 원숭이는 얄밉게 말하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오면 주지. 개는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썼지만 조금 올라가다가 쿵, 또 조금 올라가다가 쿵, 번번이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대요. 개가 얼마나 속상했게요. 그저 입맛만 다시며 돌아서야 했지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개는 굴 속으로 돌아와 이 생각뿐이었어요. 집게발을 탁탁 부딪히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반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개는 나무 밑을 지나가는 척하며 중얼거렸지요. 떡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먹으면 진짜 맛있다는데 원숭이는 아마 그걸 모르나 봐. 원숭이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 내가 왜 여태 그걸 몰랐지? 개가 지나가자 원숭이는 떡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좋아라 했어요. 이제 떡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떡을 먹으려고 원숭이가 움직이자 나뭇가지가 흔들흔들, 떡도 흔들흔들. 손 쓸 새도 없이 떡이 그만 땅으로 툭 떨어지지 뭐예요. 그때 몰래 숨어서 지켜보던 개가 떡을 얼른 낚아채고는 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지요. 땅으로 내려온 원숭이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내 떡, 아이고 내 떡, 이게 무슨 알벼락이냐. 개 겜에 빠져서 내 떡을 잃어버렸네. 화가 난 원숭이가 개의 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에게게 구멍이 너무 작지 뭐예요. 원숭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엉덩이를 굴 입구에 들이대고 고래고래 소리쳤지요. 내 떡을 안 주면 굴 속에다 똥을 산더미만큼 싸버릴 테다. 그 소리에 구경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뭐? 똥을 싼다고? 개는 너무나 끔찍했어요. 엉겁결에 집게발을 내밀어 원숭이의 엉덩이를 있는 힘껏 콱 깨물었지요. 원숭이는 너무 아파 펄쩍 뛰어올랐어요. 그 바람에 털이 몽땅 뽑혀버렸지 뭐예요. 그때부터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게 된 거래요. 착한 콩쥐와 원님. 옛날에 콩쥐라는 아이가 살았는데 엄마가 일찍 죽어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새엄마는 팥쥐라는 딸을 데리고 왔는데 늘 팥쥐만 예뻐하고 콩쥐는 눈에 가시처럼 여겼지요. 하루는 새엄마가 콩쥐와 팥쥐에게 밭에 나가 김을 매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콩쥐에게는 나무 호미로 자갈밭 김을 매라면서 점심으로 보리밥에 된장을 싸주고 팥쥐에게는 쇠 호미로 모래밭 김을 매라면서
점심으로 쌀밥에 고기 반찬을 싸주었어요. 팥쥐는 쇠호미로 대강대강 김을 메고 쌀밥에 고기 반찬을 배부르게 먹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콩쥐는 나무 호미로 열심히 김을 매는데 해도 힘만 들고 끝이 나지 않았지요. 그러다 나무 호미가 툭 부러져 버렸어요. 게다가 까마귀가 날아와 나무에 올려놓은 점심밥까지 다 먹어버렸지요. 콩쥐는 그만 풀썩 주저앉아 훌쩍훌쩍 울었어요. 그랬더니 암소가 하늘에서 내려와 물었어요. 콩쥐야, 콩쥐야, 왜 울고 있니? 일을 해도 끝이 안 나는데 호미는 부러지고 까마귀가 점심밥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자 암소가 말했지요. 저 아래 개울에 가서 아래 탕에서 발을 씻고 가운데 탕에서 몸을 씻고 위 탕에서 머리를 감고 깨끗한 명주 수건으로 손을 감아서 내 뱃속에 집어넣어 보렴. 콩쥐는 암소가 시키는 대로 아래 탕에서 발을 씻고 가운데 탕에서 몸을 씻고 위 탕에서 머리를 감고 돌아왔지요. 그랬더니 어느새 암소가 밭도 다 메어 놓았어요. 콩쥐는 깨끗한 명주 수건으로 손을 감아서 암소의 뱃속에 집어넣었지요. 그랬더니 떡이랑 고기랑 과자가 잔뜩 있는 거예요. 콩쥐는 그걸 꺼내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엄마는 그 음식들을 다 어디서 훔쳤냐며 고래고래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콩쥐는 암소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다음 날이 되자 새엄마는 또 밭에 나가 김을 매라고 시켰어요. 이번에는 콩쥐에게 쇠오미로 모래밭 김을 매라면서 점심으로 쌀밥에 고기 반찬을 싸주고 팥쥐에게는 나무 호미로 자갈밭 김을 매라면서 점심으로 보리밭에 된장을 싸주었어요. 팥쥐는 자갈밭으로 가서는 일부러 호미를 부러뜨리고 풀썩 주저앉아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지요. 그랬더니 암소가 하늘에서 내려와 물었어요. 팥쥐야, 팥쥐야, 왜 우니? 일은 해도 끝이 안 나는데 호미는 부러지고 까마귀가 점심밥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자 암소가 말했어요. 저 아래 개울에 가서 아래 탕에서 발을 씻고 가운데 탕에서 몸을 씻고 위 탕에서 머리를 감고 깨끗한 명주 수건으로 손을 감아서 내 뱃속에 집어넣어 보렴. 팥쥐는 얼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에 아래탕에서 발을 씻고 몸도 씻고 머리도 감고 후다닥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명주 수건으로 손을 감는 둥 마는 둥 하고 두 손을 한꺼번에 암소 뱃속에 쑥 넣었지요. 팥쥐는 떡이랑 고기랑 과자를 잔뜩 움켜쥐었어요. 그런데 어찌나 많이 움켜쥐었는지 손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암소가 팥쥐를 매단 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기 시작했어요. 팥쥐는 자갈밭으로 가시밭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답니다. 팥쥐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새엄마는 이게 다 콩쥐의 탓이라며 콩쥐를 마구 쥐어박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엄마는 콩쥐와 팥쥐에게 배를 짜라고 시켰지요. 그런데 콩쥐한테는 헌 붓과 볶은 콩을 주면서 배를 짜라고 하고 팥쥐한테는 새붓과 찰밥을 주면서 배를 짜라고 말했지요. 콩쥐는 볶은 콩을 한 줌씩 집어 입에 넣고 오물오물 먹으면서 쉬지 않고 배를 짰답니다. 하지만 팥쥐는 찰밥이 손에 찐득찐득 달라붙어 배 짜는 일이 영 더디었어요.
그 꼴을 보고 새엄마는 속이 상해 가슴을 탕탕 쳤지요. 다음 날이 되자 새엄마는 또 배를 짜라고 시켰어요. 이번에는 콩쥐에게 새붓과 찰밥을 주고 배를 짜라고 하고 팥쥐에게는 험붓과 볶은 콩을 주며 배를 짜라고 했어요. 콩쥐가 물을 떠다 손을 적셔가며 찰밥을 떼어 먹었지요. 그러니까 손이 찐득찐득하지 않아 배를 잘 짰어요. 하지만 팥쥐는 한 줄 짜고 콩 하나를 집어먹고 또 한 줄 짜고 콩 하나를 집어먹느라고 배 짜는 일이 영 더뎠지요. 이래도 콩쥐가 자라고 저래도 콩쥐가 자라니 새엄마는 아주 분통이 치밀어서 콩쥐를 더욱 못살게 굴었답니다. 하루는 동네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새엄마와 팥쥐는 잔치집 구경을 간다고 야단법석이었지요. 콩쥐도 가고 싶어 하니까 새엄마가 말했어요. 그럼 9간 방을 다 쓸고 닫고 벼 9섬을 다 찧어놓고 미깨진독 9개 물을 다 채워놓아라. 그러고 나서 올 테면 오려무나. 그러고는 팥쥐만 데리고 잔치집에 가버렸지요. 콩쥐는 9간 방을 다 열심히 쓸고 닦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다 빠졌지요. 이번에는 마당에 널어놓은 벼 9섬을 찧으려고 하는데 찧을 힘도 없고 하도 막막해서 한숨을 푹 내쉬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참새들이 우우 몰려와 벼를 다 까먹는 거예요. 콩쥐는 깜짝 놀라 참새들을 쫓았어요. 저리 가, 허이, 허이, 벼를 까먹으면 난 어떡하란 말이니. 그런데 참새들이 날아간 다음에 보니 껍질은 싹 날아가고 쌀알만 고스란히 남았어요. 참새들이 벼를 까먹은 게 아니라 벼 껍질을 다 까준 거였어요. 콩쥐가 이번에는 미깨진 독에 물을 붓는데 물이 다 새어나가서 아무리 부어도 물이 차지 않는 거예요. 콩쥐는 하도 막막해서 훌쩍훌쩍 울었지요. 그러자 두꺼비 9마리가 엉금엉금 기어왔어요. 두꺼비들은 미깨진 독 9개에 한 마리씩 들어가 엎드리더니 콩쥐에게 물을 부으라고 말했지요. 콩쥐가 독마다 물을 부으니 독 9개에 물이 금세 가득 찼어요. 일을 다한 콩쥐가 이제 잔치집에 가려는데 이번에는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콩쥐는 어찌나 서러운지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암소가 내려와 물었어요. 콩쥐야, 콩쥐야, 왜 우니? 잔치집에 가려는데 입고 갈 옷이 없어요. 그러자 암소가 고운 비단옷과 예쁜 꽃신 한 켤레를 주었지요. 콩쥐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예쁜 꽃신을 신고 잔치집 구경을 하러 갔어요. 콩쥐가 잔치집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콩쥐의 고운 모습을 보고 모여들며 감탄했어요. 새엄마도 옆에 왔다가 콩쥐를 알아보고는 버럭 화를 냈지요. 아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여기에 오다니. 일은 다 해놓고 왔어요. 그 많은 일을 다 하긴 어떻게 다 해? 썩 돌아가지 못해? 콩쥐가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다가 원님 행차를 만나게 되었어요. 콩쥐는 원님 행차를 피하려고 빨리 뛰다가 그만 꽃신 한 짝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원님이 마침 길가에 떨어진 그 꽃신을 보게 되었어요. 떨어진 꽃신 한 짝이 어찌나 고운지 꽃신 주인도 아주 고울 거라 여겼지요. 다음 날 원님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꽃신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신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원님은 마지막으로 콩쥐의 집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이 집에 이 신의 주인이 있는가? 그러자 팥쥐가 앞으로 쑥 나섰어요. 그 신은 제 신입니다. 그러면서 팥쥐가 얼른 신어보았어요. 하지만 팥쥐의 발이 너무 커서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새엄마가 앞으로 쑥 나섰어요. 그 신은 제 신입니다. 그러면서 새엄마가 얼른 신어보았지만 이번에도 발이 너무 커서 들어갈 생각조차 안 했어요. 원님은 화가 나 소리쳤어요. 감히 나를 속이려 들다니. 여봐라, 당장 이자들을 매우 쳐라. 팥쥐와 새엄마는 흠씬 두들겨 맞았지요. 마침내 콩쥐만 남았어요. 원님은 콩쥐에게 꽃신을 신어보라고 했어요. 꽃신은 콩쥐에게 딱 맞았지요. 콩쥐는 품 안에 남은 꽃신 한 짝도 꺼내놓았어요. 원님은 매우 기뻐하며 콩쥐를 데려가 색시로 삼았지요. 그렇게 콩쥐가 원님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 때예요. 하루는 원님이 먼 길을 떠나면서 단단히 일렀어요. 팥쥐나 새엄마가 찾아오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어서는 아니되오. 그런데 원님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팥쥐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어요. 콩쥐야, 콩쥐야, 문 좀 열어줘. 콩쥐는 원님의 말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요. 그러자 팥쥐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팥죽 쏘아왔단 말이야. 아우 뜨거워라. 빨리 문 좀 열어줘. 콩쥐는 급한 마음에 그만 문을 열고 말았지요. 팥쥐는 문이 열리자마자 번개같이 뛰어들어왔어요. 그런데 팥죽은커녕 빈손으로 들어와서는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콩쥐야, 너 목에 웬 때가 그리 많냐? 원님이 오면 더럽다고 내쫓게 생겼다. 날도 덥고 하니까 나랑 연못에 가서 목욕이나 하자꾸나. 팥쥐는 억지로 콩쥐를 끌고 연못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콩쥐의 옷을 벗기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지요. 그러다 아주 깊은 곳에 이르자 콩쥐를 뒤에서 발로 탁 차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답니다. 팥쥐는 재빨리 물에서 나와 콩쥐의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 콩쥐의 행세를 했어요. 며칠 뒤 원님이 돌아와서 팥쥐를 보고 물었지요. 얼굴이 왜 그렇게 검어졌소? 원님이 안 계시니 세수를 안 해서 그렇지요. 얼굴이 왜 그렇게 곰보가 되었어? 원님이 오시나 하고 마중 나가다가 콩멍석에 넘어져서 그렇지요. 목이 왜 그렇게 기다려졌소? 원님이 오시나 보느라고 날마다 담장 너머로 목을 길게 뺐더니 그렇지요. 원님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원님이 연못 옆을 지나다가 연못에 연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 꽃이 참으로 곱구나. 여봐라, 가서 저 꽃을 꺾고 오너라. 하지만 아무리 하인이 꽃을 꺾으려고 해도 꽃이 꺾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원님이 직접 연못으로 들어가 꺾었더니 꽃이 바로 쉽게 꺾이었지요. 원님은 그 꽃을 가져다 처마 밑에 매달아 놓았어요. 그런데 이 꽃이 원님이 들며 나며 볼 적에는 활짝 피어 원님 머리를 쓸어주고 하더니 팥쥐가 들락날락 할 적에는 팥쥐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얼굴도 핥히는 거예요. 이상한 꽃을 꺾어 와서는 별놈의 속을 다 썩이네. 팥쥐는 마구 화를 내면서 그 꽃을 뽑아 아궁이에 집어넣고 태워버렸지요.
얼마 뒤 이웃집 할머니가 와서 불씨가 꺼졌다며 아궁이에서 불씨가 있는 재를 얻어갔어요. 할머니가 집에 가서 보니 재 속에 웬 구슬이 있어 장롱 안에 고이 넣어두었지요. 그런데 그 후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늘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하루는 숨어서 지켜보고 있자니 장롱에서 웬 색시가 나와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얼른 달려나가 색시를 붙잡았지요. 색시는 자기가 콩지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하고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할머니, 부탁이 있어요. 원님께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으니 꼭 좀 모시고 와주세요. 다음날 할머니가 원님을 모시고 왔지요. 그런데 원님이 밥상을 받고 보니 젓가락이 짝짝이에요. 어허, 젓가락을 왜 짝짝이로 놓았는가? 원님이 말하자 콩지가 장롱에서 나왔어요. 젓가락이 짝짝이로 놓인 건 잘 알면서 각시가 바뀐 건 왜 모르십니까? 깜짝 놀란 원님은 그제야 각시가 바뀐 걸 깨달았지요. 원님은 콩지에게서 그동안의 일을 모두 듣고 못된 팥쥐와 새엄마를 당장 잡아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둘을 아주 크게 혼을 내서 멀리 쫓아버렸답니다. 그 후로 콩지는 원님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